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북한학과의 재임학 황진태라고 합니다. 저는 지리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 이제 있었다가 작년에 이제 동국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앞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했던 연구 주제와도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자였던 박채연 선생님하고 이상원 선생님하고 같이 물 연구를 한다고 해서 동아시아 수자원 정책을 연구한다고 해서 중국도 같이 가고 일본도 같이 갔던 굉장히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동아시아의 사실은 발전주의 국가 연구를 오래 했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최근에 북한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오늘 사회 포럼의 주제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인데 이 문제가 북한에서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8월 달이죠. 신의주를 비롯한 자강도에 굉장히 큰 수해가 있었고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굉장히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보더라도 기후위기나 재해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북한 당국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한을 포함해서 결국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화두하고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반도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에는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거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서 소통을 하는 그 특수관계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북한 당국이 올 초에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고 그다음에 각종 북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심지어 역 이름에서도 통일역이 통일도 빼고 민족과 관련된 말 삼천리 뭐 금수강산의 말도 다 빼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다음 주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요. 다음 주 최고인민회의에서 아마 실제로 법령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지시를 한 거를 아마 헌법으로 규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한반도적인 차원에서의 사고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중심에서의 문제의식 같은 게 너무 중요한데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어쨌든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상호 얽혀져 있고 이런 부분이 지리학자의 시각 또 북한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분석해야지 분석 안 하고 모르는 체 한다 해서 북한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열한 어떤 사고 실험의 차원에서 오늘 한반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 전망이라 했는데요. 사실 좀 암울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그래도 왜 한반도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했을까라는 좀 더 그런 어떤 상상력, 좀 더 실천 가능한 상상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서 이 영상을 또 녹화된 것도 누군가 보겠죠. 그랬을 때 그게 정책 담당이든 아니 사회운동가든 학생이 각자의 영역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부분이 어떤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지금 시간 상황에서 뭐 전환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통 사회과학자들 얘기하는 이 전환 담론에 대해서 왜 전환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뭐 좋은 기술, 뭐 태양광 패널 기술이 어떻게 생기고 하면 그게 전환의 전부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간략히 보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일단 전환을 하려 하면은 앞서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연결되기도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한반도 차원에서 기존에 어떻게 에너지 정책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북한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 거와 모든 게 이제 상호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요. 또한 북한은 지금 대북제 경제제재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록치 않습니다. 경제 성장도 코로나까지 타격이 있고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의도치 않은 좀 북한의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했는데요. 의도치 않게도 그러한 어떤 화석연료, 석탄도 수출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의 부품들을 예전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급받았던 걸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부품을 개선을 해야지만 발전 출력이 높아지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경제 제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요인 속에서 북한 주민의 차원에서라든지 뭔가 나름의 에너지 전환의 어떤 징후들이 있거든요.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지는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남측 적경에서 에너지 전환을 했는데요. 남측 적경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는 한반도 에너지 전환 이야기할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북한학은 사실 북한이 뭐 미사일 하나 발사하면 또 북한의 연구자들이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정세적인 부분이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정세에 대한 분석 같은 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들어서 적개적 두 국가론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고, 이런 상황이 한반도 에너지 전환은 결코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를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보통은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기술 중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발전이 결국 그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배적이죠. 그래서 뭐 1차 산업에서는 증기기관, 그다음 뭐 2차, 3차,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AI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축적의 먹거리들이 이제 제공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선 대부분 기술의 발전이 곧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인식은 에너지 전환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풍력, 태양광 패널, 또 여기 바다에도 있고요. 아마 또 다른 건 뭐 지열 같은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전환의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공간, 이 공간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어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는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세계가 여기에 투영되어 보이죠. 그리고 이런 투영된 긍정적인 어떤 미래상은 결국 이런 기술들의 발전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만 잘 만들고 그리고 공대에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면 그럼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는 사회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발표했던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 정치 세력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전략, 그런 부분의 갈등, 절충, 경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환은 사실 전환에 대한 사회과학의 논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길스라는 되게 중요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을 다루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논의를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그래프를 이제 좀 보시고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과학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 문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 간의 경화 과정이 또한 중요하고 또한 어떤 대규모의 자본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기구들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술 같은 대규모 자본뿐만 아니라 이 니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니치라는 말이 틈새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작은 영역에서의 어떤 꼭 어떤 큰 이해관계를 기대하지 않고도 어떤 기술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 어떤 우발적인 것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어떤 용이되고 하면서 그 부분이 절충되면 결국 어떤 전환의 흐름이 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이 이야기하는 바는 에너지 전환은 앞서 봤던 그림 어떤 청사진처럼 결코 순수한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환은 이 그림이 보여주다시피 기술하고 사회가 굉장히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의 방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념,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갈등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반영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환에 대한 거울인 거죠.
디그로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독세 성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복지가 날아가는데 복지와 공존할 수 있는 비인간과의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치관이. 그리고 그 거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전지구적으로 구글 스칼라에다가 에너지 트랜지션이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을 검색하면은 온 세계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나오고, 에너지 펄러시 같은 하술지에서 너무나 세계 곳곳에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유독 한국 케이스만 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서 뭐 서울의 에너지 전환, 전라도의 에너지 전환,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왜 우리는 지금 한반도라는 에너지 전환을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남한, 북한, 한반도,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여기서 어떤 다층적인 스케일 상에서의 에너지 전환에서는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중증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만 한국 안에서의 전환의 모색도 북한하고의 모색 속에서 좀 더 정체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또 뭔가 도약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중물을 저는 북한을 통해서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반도라는 말을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 이야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환이라는 거는 굉장히 규범적이고 가치적이고 인식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원자력 발전이 녹색 성장을 위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난 보수 정권에서는 뭐 이명박 정권에서도 녹색 성장의 차원에서 원전을 되게 중요시했고, 현 정권에서도 원전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근데 때로는 이것이 한국에서의 어떤 특정한 토건국가, 발전주의 국가의 측면에서 원전을 바라다 보니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것도 국가들도 원전에 대해서 되게 예전에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뭐 금융위기 영향도 있고 또한 기후변화 감축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기들은 원전을 아무래도 탄소 중립을 중요한 것으로 이제 선택해야겠다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난관이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결국 타협한 게 원전을 이제 결국 선택하게 된 걸로 최근에 바뀌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인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인식. 그 사회적 이익의 차원에서의 합의가 되려면 가치들이 여러 개 제시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나 제가 만약에 누군가의 길에서 얘기한다면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면 어떤 걸까요? 많은 경우 아마 뒤에서도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 자원들이 북한에 많이 보고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발전을 하면은 그럼 에너지 전환에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북한에는 수풍댐이라든지 큰 수력댐이 있는데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전력망, 송전망을 건설하면은 그 에너지 전환 아닙니까? 에너지 전환이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에너지 전환의 전부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찰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반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인식론에 대한 것을 먼저 환기시키고자 하는 합의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에너지 전환 논의를 저는 이제 막는 우리 안에 어떤 세 가지 맹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일단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본원적 국가주의, 두 번째는 반본원적 경제주의, 세 번째는 반본원적 남한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국가주의, 경제주의, 남한주의라는 것이 한반도 에너지 전환은 어떤 뭔가 지금은 정하지 않은 합의지만 뭔가 청사진을 만들 때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혹은 어떤 일면적인 것만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 그걸 이제 좀 더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반도 에너지 전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는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바로 들어가면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본원적 국가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지리학, 또 국제관계학, 뭐 정치지리학 이런 학문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근대 국가라는 것이 물론 한국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근대화, 발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반본원적 국가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 특정 사회를 바라볼 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틀 안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혹은 지역, 공동체, 혹은 도시, 혹은 좀 더 넓은 뭐 동아시아 같은 어떤 리저널 스케일, 아니면 좀 더 글로벌 스케일, 이런 다층적인 공간 스케일이 있는데 거기서 유독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 다른 스케일에서 어떤 영향,
행위자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 근대 사회과학 자체가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찰적으로 이야기한 게 반본론적 국가주의 혹은 뭐 영역적 함정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본론적 국가주의는 여기서 정의했듯이 민족주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와 국가라는 어떤 지리적 스케일을 중심으로 사회 공간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어떤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이 사회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가 이제 이 당구공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가까운 다 국가입니다. 상이한 국가 저는 비유로 하면 베스트팔렌조약 이후에 이제 이 국가들 간에 사는 주권에서 이제 침범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하는 게 일본의 국제관계의 성립에 어떤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국가의 사이즈도 상관없고 국가가 크든지 작든지 너희 나라의 주권은 거기서 알아서 이제 보장한다. 간섭하지 않고. 여기 뭐 미국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고 뭐 북한일 수도 있고 하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가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세계고 이 국가들의 합이 결국 지구상의 어떤 국제사회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당구공 같은 걸 보는 인식 자체를 좀 깨트려야 된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깨트려서 지역하고 국가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거나 지역이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좀 더 초국가적으로 바로 다른 국가나 어떤 글로벌한 행위자들하고 연결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본론적 국가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신냉전 구도의 부상으로 뭐 북중러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있고 한미일 간이 견고해지는 부분이 있죠. 이건 뭐 과거에 이제 냉전 시기에도 있었던 부분이 다시 신냉전 구도라는 이름을 부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종의 땅 따먹기 같은 거죠. 여기 북한, 남한 있고 일본 있고 이쪽 미국이 있겠죠. 중국이 있고 소비에트 연방에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과거에 53년도에 그림에서 이제 구도를 제가 역사 프로그램에 있는 걸 따왔는데 이런 인식이 지금도 여전히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국가를 만약에 좀 벗어난다면은 국가들의 합으로서의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연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는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만 결합된 것이 한반도일까? 제가 한반도라는 어떤 지리적인 개념을 에너지전에 붙였는데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과 붙인 거가 아니라 냉전 시기에서부터 최근 신냉전까지 다양한 국가들 간의 영향 속에서 사실 이렇게 형성되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스케일에서 다른 행위자들, 다른 국가, 또한 국가 아래에 있는 행위자들, 국가 위에 있는 행위자들 이런 것들 좀 더 입체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반본론적 국가주의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화면이 약간 넘어섰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반본론적 국가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주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이건 나사가 한반도 전역에 이제 야경을 촬영한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은 이제 우리 앞서 토론했던 박철현 선생님이 연구했던 동북 지역 쪽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서울이 있고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여기는 바다 같습니다. 여기도 바다 같네요. 이 바다 같은데 여기에 뭔가 저만하는 아주 작게 대전보다도 못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조그마한 불빛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북한이고 평양이죠. 여기 원산이고 이것이 제가 보여주는 우선 보통 이야기할 때는 앞서 봤던 그 당구공들의 집합으로만 한반도나 한반도 주변의 공간성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한국 쪽하고 굉장히 도시화가 되면서 밤에 야경들을 통해서 인프라 도로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는데 야경이 있죠. 이것들이 보여주는 거는 도시화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가라는 스케일이 아니라 도시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행성적인 도시화라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의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은 정말 저발전됐구나 라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도 이 어둠과 암흑과 같은 바다와 같은 북한의 영토도 어쩌면은 남한에서 혹은 중국으로부터 이 불빛들이 더 확산될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력을 자극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럼 보면
앞으로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더 다층적인 사고에서 다중 스케일이라는 말을 이제 지리학에서 사용하는데요. 좀 더 뭐 도시 지역이라든지 도시 스케일이라든지 국가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초국가 스케일이라든지 사실 중국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정치적인 여기에 베이징이 있겠죠. 화면 밖에서 거기서 봤을 때 중국이 하는 모든 컨트롤하는 경제활동이 동북 지역도 다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가 베이징에서의 어떤 인식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흐름들이 적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역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더 상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측면에서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미리 이제 좀 떠져보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지난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석탄 수출이 사실은 중국에 북한이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끊겼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산둥반도인데 이 산둥반도 쪽에 불빛이 도시화가 되게 활발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의 석탄 수출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었습니다. 북한은 참 검은데 지금도 물론 2010년대지만 2010년대 산둥반도 쪽의 도시화가 반짝반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석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못 느끼지만 그런 어떤 사실들을 파악하고서 이걸 보면은 이런 불빛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북한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걸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환을 할 것인가. 나중에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다시 북한이 석탄을 좀 수출해서 외화벌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전환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뭐 화석연료 방식인지 아니면 그런 화석연료를 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탄소 중립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런 걸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북한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좀 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는 거. 같은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이 무조건 이렇게 밝게 되는 게 아까 전에 디골스 논리했지만 정답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어두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어두움을 유지하는 거가 북한에게 반드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네거티브한 건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부분에 어떤 상상력, 좀 실천 가능한 고민들 그게 좀 더 필요하다는 걸 좀 제기하고자 이 사진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반복론적 경제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우리 인식인데 이게 아마 제일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칠레의 오늘 포럼이 영상은 뭐 따로 편집되겠지만 오늘 어쨌든 포럼은 앞에서 탈성장주의 도시를 이야기했던 이상원 교수님과 좀 더 유기적으로 대화하는 차원에서 앞에 얘기도 좀 더 끌어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희귀 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레 같은 데 지금 환경 부정의 차원에서 워낙 그게 지역 주민들과 거기에서 그 희귀 자원들 가지고서 갈등이 있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도 칠레랑 우리는 얼마나 똑같을까? 제가 여기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한국의 어떤 진보적인 신문이죠.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좀 어쨌든 중도적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서 다시 또 남북 교류에 대한 인식이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사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 광물 자원 어마어마, 땅 밑에 재벌이 있는 셈. 얼마나 그 발전을 시켜야겠다는 욕망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한에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을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또 자원도 얻고 거기다 뭔가 보상도 되고 이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가치들이 투영된 것이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죠. 이렇게 자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이런 지도들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그 자원이 실제로 채굴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지역의 어떤 생태적 지속 가능성 측면은 생각 안 하죠. 과연 그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남북 간의 관계일까? 여기서도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제국주의적인 인식이 사실은 북한에 투영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원의 보호로서 본다는 이 북한의 공간에서 전면적으로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자원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치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보고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겠다. 제국의 시점이죠. 제국의 시점. 이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기를 유지시키면서도 정말 필요한 양, 아까 전에 록스트롬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좀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리미트를 얘기했잖아요.
저희한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들에서는 그 리미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탈취해가지고 자본의 축적에만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 인식이. 이런 한겨레 신문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사실 지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교류할 때에도 사실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생태 연구자로서 제가 연구한 정치 생태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한국의 좀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북한 쪽에서 전달하는 거를 평화발전소라는 평화라는 이름을 앞세우면서 최근에 워낙 또 통일론에서도 평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평화발전소라는 것을 거의 건설하는 물론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경제주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을 식민화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게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장의 어떤 전환에 있어서의 가치가 제대로 북한에도 반영되는 걸까? 한국에서는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인데 골칫덩어리인데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재이전하면은 한국은 깨끗해지니까 그럼 오케이? 그리고 북한 쪽에는 왜 그거 있으면 당장 전기력 수요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한반도에 전환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기반의 남북한 평화 공동체라는 거는 정말 평화일까? 사실 평화 개념도 최근에 연구하는 어떤 비인간들에 대한 어떤 자연의 적극적인 이해 속에서는 그런 어떤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거는 반평화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더구나 북한에서는 경제 제재가 계속 이제 오랫동안 되고 아까 전에 대북 제재 속에서 이제 2016년에 대북 제재로 핵실험 때 이제 6차 핵실험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의 어떤 석탄 수출 같은 건 완전히 막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석탄은 남아 돌고 그리고 경제 제재는 계속 있고 이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의 문헌을 보면 노동신문의 기사들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계속 석탄을 자신들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확보를 해야겠다는. 어쩌면 여기서 약간 적대적인 생태주의자의 입장에서나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대적 공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석탄에서 긍정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지 않도록 가는 남북관계의 형성이라든지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반도의 파란색이 변할 수 있겠죠. 빨간색이라든지 시꺼먼 색깔이라든지 회색이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들, 심지어 이 기사에서도 화력발전소인데 파란 하늘이 있는데 저는 이런 재현도 연기가 없잖아요. 죄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우리 일반 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인식론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방법론적 남한주의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 한반도 에너지 전환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이야기했었죠. 이것이 제일 좋은 에너지 전환의 어떤 해법이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기술 중심적인 방법의 메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너무나 좋아 보이는 청사진이죠. 아니 이거는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이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슈퍼그리드 계획을 얘기했던 건데 몽골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송전선을 통해 가지고 일본까지도 가게 하자. 동남아에서도 이제 태양광을 이용하고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 플랜은 너무 이상적인데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 숨어져 있어서 지정학적인 부분, 지경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다고 이제 우리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이게 실현될 수도 있을 법했던 거는 문재인 정권 이제 초기에 집권 초기에 실제로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손정희가 이렇게 또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사회 세력들이 이쪽을 진짜 가야 되는 방향을 몰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아시아 슈퍼그리드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테크놀로지 통전이라든지 발전에 있어서 저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 자체가 자칫 한국 차원에서 아니 한국과 작은 도시 차원에서 아니 한반도 차원에서 보다 더 디테일이 필요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자칫 이런 아시아 슈퍼그리드라는 큰 사진에다가 몇 개 선만 긋고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있네 이 그림의 브랜드 내러티브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저는 고민이 됩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실현될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상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실제로 그 자원이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산림이라든지 자원이 맺어져 있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가 다른 유럽하고 아프리카에서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관계에서 이와 유사한 시도가 되어서 실제로 그 부분에서 환경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다 윤색되어 있습니다. 미리 오지 않은 미래이긴 한데 이 미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그냥 쓸모없는 계획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고 한반도 동아시아의 어떤 생태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전력의 수요에서 필요한 게 있겠지만 그거는 더 많은 또 생태적인 부분, 다른 사회적 가치 부분들의 고려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의 국가 자본 주도의 아시아 슈퍼그리드 논의는 이것조차 지금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당혹스럽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넘어가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거는 저희 학자들에서도 보니까 되게 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이영선 교수님께서 경기도에서 최근에 에코피스 포럼이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저도 작년에 발표했고 올해도 포럼에 토론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이 DMZ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영수 교수가 썼던 어떤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접경 지역에다가 풍력이 강원도 쪽에는 뭐 전국 평균의 거의 30배라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설비 용량 얘기를 하면서 뭐 시나리오 1, 2에서 뭐 DMZ 포함 혹은 여기 인천과 해주 지역의 해상벨트 여기도 풍력이 바람이 이제 바다 지역이니까 많겠죠. 이 부분들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좀 이야기한다는 건데 이 그림은 앞서 봤던 손정희 사장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작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뭐 해주는 이제 사실은 노무현 때부터 해주를 같이 연동해가지고 경제 개발 같은 부분 특구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개성공단이 3단계가 해주까지 포함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수요가 북한도 갖고 있고 우리도 서로 매칭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 고려해가지고 아마 좀 더 지역화되어 있는 한반도 차원의 어떤 특수성이 고려되어 있는 플랜을 그래 제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기술적 추정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이 강원도 바람색이 뭐 30배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계산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 지역의 로컬리티 차이 그런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특히 북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는 개성하고 원산하고 연결되었을 때 원산은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수력발전소 같은 걸로 원산 청년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건설되었으면 특히 뭐 김정은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런지 정책적 배려가 원산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개성하고 원산의 필요성이 크게 있을까? 오히려 여기 지역에는 그 중앙 선전선으로부터 좀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디테일은 여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특정 전공 사람들은 또 북한 내부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손정희 사장의 그림보다는 그의 지역 맥락을 좀 살폈지만 또 한편은 또 더 많은 그런 내재적인 어떤 측면에 이해는 좀 더 부족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성찰적 측면과 좀 더 다층적 스케일, 좀 더 그냥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내부적 이해 필요 그걸 좀 더 내밀하게 밝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남한 중심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남한은 주체적이고 북한은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시행하는 객체고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방법론적 국가주의, 방법론적 경제주의, 방법론적 남한주의라는 걸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좀 막는 어떤 맹점인데 이 맹점을 조금 더 어쨌든 성찰하면 그래 그 부분에 맞춰서 세 개 중에 뭐 한 개 정도는 좀 예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고민을 구체화시킨 거 그런 것들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 좀 북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게 의도치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의도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뭐 북한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은 김정은 집권한 이유죠. 보면은 뭐 재생에너지법, 자연에너지법 관련된 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중앙에 송배전 시스템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마치 에너지 전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국지적인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지금의 중앙 집권식의 에너지 송전 배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속가능하지 않음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적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 전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기존의 어떤 중앙 집권에 대한 전국적인 망 자체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 오히려 지역이 낫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한국은 이미 갖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북한은 애당초 중앙적인 순배전이 부실해서 대안적으로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앞서서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경제 제재가 각 발전소 부품들에 대한 설비 노후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 부분이 기존의 어떤 수력 발전소도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또 이제 자연 지형의 특성상 일제 강점기 때부터 수력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좀 더 부품 같은 거 어떤 새롭게 근대화하면은 훨씬 더 좋은 출력을 만들고 그러면 화석 에너지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근데 지금 그런 만성적인 또 문제가 있고 근데 또 한편은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결국 최근에 중국산이긴 하지만 태양광 패널 굉장히 많이 또 이제 활용하고 있죠. 근데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뭐 여기는 녹색이고 여기는 좀 갈색이니까 뭐 그것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신의주입니다. 신의주에 태양광 패널이 쭉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인데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쭉 건설되었습니다. 도로가 옆에 있는데 도로를 나란히 해서요. 제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사진을 좀 더 크게 했습니다. 이거는 2022년 9월에 촬영했었던 거고 이거는 2024년 2월에 촬영했습니다. 확인된 거는 2022년 12월부터 이게 건설된 거 확인됐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래도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근데 좀 더 확대하면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죠. 이게 노안이 있으면 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눈이 1.2, 1.5라서 눈 하나 괜찮더라고요. 다른 수치는 안 좋아서 건강에 신경 써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북한의 에너지의 전환의 어떤 뭔가 징후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북한 연구할 때 북한 도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좀 처음에 제시했던 방법론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으로만 보지 않는 우리가 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북한 도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제안하는 연구를 처음에 북한 연구를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외국인들이 가령 뭐 주재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관광으로 가거나 하죠. 그때 찍힌 사진들을 저는 되게 유독 자세하게 봐가지고 이런 걸 좀 포착을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북한 주민이 해맑게 인사하고 뭐 아기가 있는 모습도 있죠. 그런 일상도 있지만 태양광 패널이 여기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태양광 패널을 갖고서 나름의 어떤 전력난에 대응하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박민주 박사님이나 이제 북한학교 사회문화 연구하시는 이제 젊은 연구자가 있는데 1990년대 이전이죠. 고난의 행군이 있지 않고 또 이제 뭐 동구권에 붕괴도 없었고 그래서 원조 경제도 계속 돼 있었고 동구권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경제도 시스템도 북한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가가 송배전하는 전기가 개인 가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또 양초 같은 거는 굉장히 작게 일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러한 그림이 200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다변화가 됩니다. 이게 어쩌면 전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태양광, 축전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한 여기 보면 코걸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코걸이가 뭔지 아십니까? 코걸이는 전기를 따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 도전? 네, 그런 거. 이거 도전. 그걸 이제 코걸이라고 북한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사용한다, 이 선을 보면 여기 상대적으로 국가 송배전 이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근데 양초 등장이 굉장히 얇고. 근데 이 그림도 이제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연구자의 자의적인 인터뷰에 의해 가지고 판단해서 이 굵기를 조정했겠지만 코걸이가 상대적으로 진합니다. 심지어 양초보다 더 진해요. 그만큼 어조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추적할 수 있겠죠.
사실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축전지, 태양광 패널 이런 부분이 예전에 90년대 이전까지 어느 정도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굴러갔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다변화되었고 이것은 경제 제재가 미치는 영향, 북한의 어떤 발전 수준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 뭐 참여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이제 학술지를 보면은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해서 아까 박철현 선생님께서도 이 선생의 발표에 있어서 뭐 탄소 중립 시장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탄소 배출권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어떤 경제적인 기대 그 부분에 있어서 가령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 경제학에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 탄소 무역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 우리나라에는 온실가스 방출 감소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으며 탄소와 관련한 과학기술 발전 수준도 높다. 이렇게 자신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이 발언만 보면은 북한이 탄소 중립 관심이 있고 한국도 윤석열 정권의 지금 현 정부에서 탄소 중립 되게 강조하고 있죠. 뭔가 교류이 될 것 같고 북한이 다시 또 이제 고립된 국가에서 좀 더 세계 국제사회와 뭔가 좀 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감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좀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같은 문충광의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한 건데요.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한편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글에서 발전된 나라들은 자금과 기술을 발전 도상국들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 활동량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환경 부정의를 환경 부정의를 이제 발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탄소 중립 시장 메커니즘이 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북한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북한의 최근 2019년 그때부터 산림 복구 전투를 해서 김정은이 굉장히 북한은 지금 굉장히 황폐화돼 있잖아요. 고난 행군 이후에 특히나 이제 나무도 다 베어가고 주민들이 그래서 그 나무 다시 심는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조림이 나중에 좀 더 RED 시장 같은 데 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아마 여기에 좀 얘기가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된 나라로 여기서 얘기하는 문충광이 얘기하는 발전된 나라가 만약 한국이라면 이 한국이 북한의 어떤 추가적 탄소 흡수원을 자신들의 우리의 어떤 탄소 감축을 위한 명분을 사용할 때 북한은 그걸 오케이 무조건 할까? 이런 인식을 보면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방법적 경제주의, 어떤 남한주의 그런 부분에 또 성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좀 내밀하게 좀 봐야 되지 그냥 지도를 놓고 그래서 뭔가 줄 몇 개 긋고 가운데는 바람이 많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에너지전을 하기 좋은 곳이네 그렇게만 하는 거로는 더 부족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평양 화장품 공장에도 이제 북한 당국이 평양 화장품 공장 되게 중요한 제조업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평양 화장품 공장 경쟁 구도에서 되게 열심히 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거슬려서 여기 있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북한 매체에서도 보도가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도치 않은 북한의 에너지 전환이긴 한데 이 의도치 않은 거가 기회라면 우리에게도 한반도 에너지 전환 어떤 기회라면 이걸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정말 에너지 전환 어떤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단순한 어떤 지도 그리기 아니면 손종이가 얘기했던 그림 그리기 같은 어떤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같은 거가 진짜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고 거기는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금 너무 적어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다른 걸 이제 좀 제가 그 화석연료에 대해서 아까 물론 탄소 중립에 대해서 북한하고 얘기했지만 현재 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너무 높다는 것도 살짝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나왔던 해외 학술지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제가 평양 안에 평양 지도인데 평양에 있는 평양은 보통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정원 속의 도시, 김일성이 얘기했어서 그리고 굉장히 모범 도시, 혁명의 도시 하는데 환경적으로 굉장히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선전 매체들은 그렇게 이제 평양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당연히 좀 더 그 인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런 어떤 녹색 환경 정책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근데 북한의 선전 매체를 통해서 노동신문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이제 녹색인 도시 평양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냥 선전 매체 보면은 깨끗한데 과연 진짜 깨끗할까? 약간 그거를 제가 이제 또 구글어스 사진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에 의문이 생겨서 그거를 특정 지역에 좀 그런 오염물질이 있는 지역을 특정했는데요. 여기는 중구역입니다. 중 디스트릭트를 제가 썼는데 중구역은 제가 평양의 강남이라고 할 때 여기가 중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평천구역이 있는데 이 평천구역이 지금 여기 대동강이고요. 평천구역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공장도 있고 하는데 여기가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조사해보니까 중구역이 1위면은 여기가 2위입니다. 되게 부유한 지역인데 환경 오염 유발 물질도 많이 시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좀 더 이제 지구적인 해석을 좀 해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내용을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여기 보면 구글어서 지금도 보면 평양 화력발전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평양 화력발전소인데 이게 아래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이제 지도 전형 보면은 화력발전소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보면 굴뚝에 연기가 안 나오는 게 10년 넘게 안 나오는 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평양에는 이렇게 좀 더 특혜를 받는 지역에서 연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이제 좀 더 대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던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 게 평양입니다, 아래가. 그 위에는 부창이고 화력발전소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이런 이산화질소 같은 거나 이런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여줬던 평양 화력발전소가 북창 화력발전소인데 훨씬 더 굴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였던 연기보다 여기가 북창 여기입니다. 이게 중국 지원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발전소인데 평양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주변에 대기 오염 같은 이야기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필드 트립을 한다면은 연구할 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좀 환경적인 피해를 입을지 평양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까지는 미루겠습니다. 또 한편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평양 시내 안에 화력발전소가 2개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평양 주민들이 과연 그거를 좋아할까? 아마도 만성적인 전력난을 위해서 아까 저희가 토론 시간에 앞서 얘기했을 지역 열 공급 장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발전소가 아마 가까이 있으니까 전력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 그 열도 활용해서 좀 더 난방 같은 것도 좋을 거고 그런 발전소와 가까웠다는 인정성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거기도 중구역만큼은 아니지만 그 평천구역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아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시 그 지도를 보겠습니다. 결국 여기가 발전소도 있고 한 평천구역인데 여기가 그런데 왜 부동산 가격은 전체 평양 지역에서 2위일까? 왜 그런 강남 같은 데를 가면 아마도 결국 여기서 나오는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피해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당장에 전력을 좀 더 가까이 안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난방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우월하니까 그게 비교 우위라고 해서 어느 정도 환경 데미지는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거의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선택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얘기하면은 보면 프리빌리지드 네이처인데 제가 가로치고 언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좀 부유한 지역이면은 좀 더 자연 우수성이 높을 텐데 역설적으로도 대북 제재나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일정 부분에서 언더 프리빌리지 돼 있는 네이처를 또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런 환경 오염의 특성이고 사실은 수질오염도 관련된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 그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서 아까 봤던 평양 도심에 이제 화력발전소가 그렇게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뭔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도 북한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노동신문의 6면에 보통 이제 해외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면에 뭐 미세먼지 얘기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도 그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건데 평양에서 약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김정은 집권 시기 초기부터인데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게 지금 이 사진이 있습니다. 완공되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되다가 중도 하차됐습니다. 경제 제재가 너무 계속돼서 그런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중심에 있던 아까 평천구역에 있던 평양 화력발전소 혹은 동평양 화력발전소 같은 거가 결국 평양 주민들에게도 어떤 지수관설의 차원에서 그게 좋지 않겠다는 인식이 그리고 그 화력발전소를 이전해가지고 여기다 건설하려 하는 거는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결국 북한이나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전환의 어떤 정답일까? 그 단순한 지적 위치를 이전해가지고 북한 평양의 지방 지역에 그냥 환경 오염이 더 유지되는 거고 평양 내부는 좀 더 깨끗하게 하면서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얻는 전기를 갖고서 평양 시민들은 또 특혜를 누리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평양과 평양 주변도 또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시각 내부 시민주의적인 측면이 계속 이 화력발전소를 유지한다면은 아마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북한의 어떤 의도치 않은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도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화석연료 중심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도시화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또 유성 사진을 보면서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측의 접경 지역이 철원 쪽인데요.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생태적 측면 그런 거 일단 차치하고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어쨌든 이 대규모의 태양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 주민들도 일부 투자를 해가지고 앞서 뭐 커먼즈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익에 대해서 일부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유하는 방식을 좀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갖는 의미는 또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어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철학이 깃들어져 있는 부분에 시도가 있었다는 거가 이게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겨울에 이 부분에서 실제 필드 트립도 하고 뭔가 연구를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물론 최근에 여기 회사가 2단계 공사를 이제 하다가 뭔가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언론에 나오지만 일단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어떤 모색이 좀 더 북쪽으로 북진하고 있다. 이런 북진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오늘 토론자이신 이정필 수장님하고 같이 책을 썼던 거가 한반도 에너지 전환 그 제목으로 썼던 책에 수록된 챕터에 제가 강조하고 있었던 거는 이 안입니다. 아까 다시 봤었던 한반도의 야경인데요. 이 어두움을 가능한 유지할 수도 있으면은 한반도 전환에서 좀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행태적인 측면에서도 뭐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지금 석탄을 어쨌든 계속 캐내고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석탄을 그냥 아예 세상에 나오지 않게 땅속에 내버려두는 거를 제안을 한 전략입니다. 땅속에 있는 석탄 일종의 커먼즈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남북 간이 서로 공동으로 갖고 있는 자원인데 이 자원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거가 의미 있는 커먼즈로서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채굴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전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북한에게는 한반도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자원을 그거에 대해서 남한 쪽에서 북쪽에 베너핏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베너핏에 대해서 뭐 대북 제재나 그런 여러 복잡한 거는 지금은 이거 차치하고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비전은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플랜은 뭐 공유 자원에 대한 거,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 구성, 그다음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법안들, 뭐 제가 여기는 뭐 화석연료 매장지, 공유화 보장법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아니면 공유지 주변 지역사회 지원법, 공유지 관리 상설기구 설립법 좀 더 물론 이거는 더 이 자체만 갖고 또 다른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좀 뭔가 플랜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적극적인 사고가 없으면은 지금 친냉전이라고 해가지고 북중러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데 물론 북중 관계가 북러 관계보다 좀 더 지금 소원하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박철환 선생님이 중국 전문가에서 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다시 제재가 뭔가 나아지든지 아니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러 관계가 그걸 무시하고서라도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지원 같은 걸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여기 산둥관도 앞서 얘기했지만 2016년 대북제재 이전에는 북한의 석탄 유피를 많이 갖고 이게 도시화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동지역에서의 만약에 좀 더 경제적인 어떤 지역 성장에 힘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석탄이 또 이쪽에 가서 이 불빛을 밝게 만드는 또 어떤 배후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쩌면 보면 또 식민 속국 같은 느낌일 수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자원이 있어서만큼은. 그러면 다시 한국의 역할은 뭘까? 한반도에서. 그런 어떤 좀 정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들도 있고 해서 결국 이런 북한의 석탄을 땅속에 내버려둔다는 거가 어떤 망상적인 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야말로 처음부터 그걸 묻어두는 것 자체에 어떤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정말 저는 그 부분이 전 세계에서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의미한 단순히 동아시아 차원의 북한되지 않은 굉장히 큰 사회적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실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은 하고 이걸 밀어붙였는데 지금 남북관계에서는 쉽지 않겠죠. 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최근 앞서 얘기했지만 올해 들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명한 유춘희 앵커가 대신 이제 대동을 했죠. 김정은의 발언을. 동남강에 더 이상 동족관계도 동질관계도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상태에 있는 교전국 국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에너지 얘기를 한다고는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고 하겠죠.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게 또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북한학 통일 관련된 연구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사회교류, 국제교류 협력 그런 부분은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가 실제로 연구나 정책 분야에 그대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 인권을 좀 더 중심으로 봐야 되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설정이 되고 있고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원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우려되는 거는 북한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발표할 텐데 그때 국경선, 영토에 대한 조항을 만약에 신설을 진짜 하게 된다면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나 법들, 북한 관련된 법은 특수관계, 남북한은 특수관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질이 멸렬하게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이걸 갖고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설령 진보 정권이 다음에 만약에 집권을 할 때도 두 국가론을 최근에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인조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굉장히 난감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두 국가론에 고착화되면은 한반도 에너지전을 얘기할 때 한반도는 제가 아까도 했지만 이 특수관계,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플러스가 한반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 여러 개 다층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한반도라는 거는 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내려가면은 남한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그 특수관계라는 차원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국경을 나눠지지 않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지형학적인 측면이나 어떤 지리적 측면에서의 어떤 반도로서의 어떤 그 내적 통합성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뭔가 한반도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되든지 혹은 대안이 없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 국경선이 분명해질수록 이런 한반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상상력은 더 사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부분이 과연 결과론적으로 한반도 정치에 좋을까? 그게 진짜 궁극적으로 진보진에서 얘기하는 동아시아 한반도 평화에 좋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또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진보진영 안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 정권에서 하고 있는 대북 정책도 분명히 인권 중심과 국제사회에서 너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북한이 궁지에 물려있는 것도 많습니다. 뭔가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되었든지
좀 더 이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인 차원에서만 뭔가 줄긋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가 어떤 복합적인 측면, 어떤 중축적인 측면에 대한 관계성,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 방법론적인 국가주의, 경제주의, 남한주의를 어쩌 넘어서려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좀 더 사회적인 공론화가 돼야지만 실제 한반도 에너지 전환도 될 것이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 정책도 좀 더 그리고 또한 대북 간에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적대적 두 국가론과 같은 부분의 어떤 위험으로 더 치닫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되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이 좀 더 그런 부분의 공론화에 조금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에 한반도에 봄이 왔을 때 이 책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았던 기운이 뭔가 그 이전까지 17년까지 해도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해서 남북관계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2018년 갑자기 봄이라고 잠깐 왔어요. 짧은 봄이었지만. 근데 그게 연구자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영감을 준 거예요. 한반도 에너지 전환?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 전환은? 그게 에너지 연구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토론 이따 해주실 에너지기술정책연구소에 있는 이정필 수장님이나 저나 또 이제 이상한 선생님도 같이 이제 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학자들에게는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적대적인 차원에서만 보거나 아니면 뭔가 대상으로서만 보거나 시혜의 대상을 보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전환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한 한국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앞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 한반도의 봄을 만들었던 분이 사실 그 봄을 겨울로 바꾸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저 입장에서 되게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다시 이런 책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더 연구가 많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